죽음이 소멸이 아닌 과거의 타임캡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미라에서 시작된 500년 전의 시간여행, 오늘 여행의 테마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조선의 여인들과 저고리 속에 숨겨진 과학에 대한 탐미입니다. 조선 여인들이 신분을 뛰어넘고 얽매였던 사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패션이었습니다. 소녀에서 귀수까지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은 조선의 패션이라는 열풍을 몰고 왔습니다. 조선의 패션,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지금부터 5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이 시작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의 전통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복문화체험관, 조선시대 한복과 장신구 등 조선의 의복 문화를 거의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단순한 한복 입기가 아닌 시대를 체험하는 문화 공간입니다. 21세기 한국인이 500년 전 조선의 미를 느끼는 공간입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에 아이들도 금세 반했는데요. 한복을 입는 일이 특별한 날이나 혹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체험 중 하나가 아닌 언제든 입고 즐길 수 있는 우리 일상 속 여가 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복문화체험관의 한복은 전통적이면서 세련돼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곳의 한복을 만든 건 이유숙 한복 디자이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통을 기본으로, 정신은 옛 것을 쓰되 소재나 또 기법에 대한 것들이 현대성이 들어가면 우리의 전통은 눈부시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한 기본 취지로 이 체험관의 의상을 디자인하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500여 벌의 한복과 100여 종의 장신구, 다양한 신발까지 조선시대 복식을 재현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문헌 속 한복에 현대적인 감성을 가미했는데요. 한복문화체험관의 한복과 장신구, 신발에는 하나의 공통된 철칙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철칙이 아름다움을 배가했는데요. 무엇일까요? 한복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선과 색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한복의 선은 우리 조상의 영혼의 움직임, 색은 널리 퍼지고 번지는 아름다움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거기에 더해서 색의 조화를 이룬다면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한복이 되는 거죠. 한복 일상화에 앞장서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모여 도심 곳곳에서 한복을 입고 모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데요. 단정한 머리 스타일, 고운 한복, 그리고 장신구까지 격식을 갖춘 한복 입기가 이들 만남의 주제입니다. 요즘에 한복데이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한복 많이 입고 다닙니다. 너무 바람직하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통 한복을 입을 때에는 좀 그 예를 갖춘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이해하고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한복, 익숙한 이름이지만 우리는 제대로 한복을 입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얼마나 한복을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조선시대 여인의 한복을 통해 진정한 전통의 미, 그리고 한복에 대한 올바른 현대적 해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조선 여인의 한복, 그녀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11년) 대전 유성구 금고동 안정나씨 종중묘를 이장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장 중 목관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미이라는 모두 내구, 신분을 알 수 있는 미이라는 안정나씨 집안의 며느리들이었던 신창 맹씨와 용인 이씨가 있습니다. 모두 사대부의 아내였습니다.
미라와 함께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이 다량 출토되었는데요. 1400년대 나신거리 아내 신창맹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도 그중 하나. 편지예요, 편지. 편지. 15세기의 부부는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주고받았을까요? 신걸이라고 분들만을 위한 전형적인 글씨고 요것도 일종의 명기인데 이거 500년 전 그들의 부부애가 궁금합니다. 500년 전에 그 의복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고 학술적으로 굉장히 귀한 자료가 되거든요. 즉 이 미이라가 나오면서 함께 출토된 이런 출토복식이라든지 그 편지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 시대의 사회상, 생활상을 알려주는 아주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즉 그 시대의 타임머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전역사박물관에서는 2016년 8월 안정나 씨 부인 묘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복원해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발견됐던 한글 편지도 내용을 완벽하게 복원했습니다. 편지는 부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타지에서 홀로 지내는 사대부의 외로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와 함께 사랑의 징표인 바늘과 분을 사본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그 편지가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한글로 된 편지 가운데는 가장 오래된 편지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다면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라고 얘기해도 틀리진 않겠죠. 안부를 끝이 없이 수없이 하네. 집에 가서 어머님이랑 아기랑 다 반가이 보고자 하다가 장수가 혼자 가시며 날 못 가게 하시니 못 다녀가네. 일이 민망하고 서러운 일이 어디에 있을꼬. 그리고 또 하나, 조선 초기 여성이 어떤 한복을 입었는지 알 수 있는 복식들이 출토되는데요. 모자를 거기다 놔드린 거요. 신창맹 씨의 묘에선 평상복으로 추정되는 한복들이 발견됐습니다. 출토된 복식은 당시 조선 사회를 유추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는데요. 그런데 땅 속에서 나온 옷, 공기와 접촉이 괜찮은 걸까요?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유기물인 섬이라든지 그 시신들도 급격하게 부패가 되면서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토복식들은 나오는 순간 신속하게 보다 과학적인 처리를 위해서 신속하게 이동이 돼야 됩니다.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출토된 복식은 어떻게 복원되고 보존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복식의 유형을 분류하고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세척을 하고 형태 보정을 통해 보수를 하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복원된 신창맹 씨의 평상복입니다. 단아하면서도 풍성한 주름을 통해 조선 초기 한복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편지의 내용이나 그다음 출토 유물이나 이런 것을 이제 보면은 신창맹 씨의 묘는 조선 초기 복식이 틀림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용인 이씨 묘가 아주 옷들이 많이 나와서 예복도 많이 나오고. 안정나 씨 부인 묘 중 하나인 용인 이씨묘. 이곳에서는 예복인 장삼이나 전단 후장형 의례용 치마 등 조선 초중기 여인의 화려한 의복이 다량으로 출토됐습니다. 무늬가 다 있네 그대로. 의복의 무늬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원형 그대로 출토되어 학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초중기 내지는 뭐 후반까지 가겠죠. 근데 굉장히 다양한 여자 예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신창맹 씨 묘에서는 그렇게 예복에 가까운 것들이 안 나왔지만 용인이 씨 묘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복의 옷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귀한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용인 이씨의 묘에서 발견된 앞덧 치마입니다. 앞에만 주름을 잡아서 실루엣을 강조했고 전통 문단을 사용해 화려함이 돋보인 치마입니다. 장저고리도 발견됐는데요. 넓은 소매와 긴 길이감이 특징인 조선 초기 한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주 치마도 출토되어 사대부 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 옷은요, 삼국시대 복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이어서 계속 유지되는 스타일인데요. 보통 이제 저고리 같은 경우에는 온몸을 덮는 아주 크고 풍성한 저고리고요. 치마는 허리에 둘러입는 그런 치마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복을 삼국시대 이전부터 입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성의 한복은 저고리 치마라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한 채 조선까지 이어왔습니다. 조선 초기의 한복은 고려의 것과 가장 흡사한데요. 넉넉한 품과 긴 저고리, 허리에 두르는 치마가 특징입니다. 이 스타일은 조선 초기 일상에서 입었던 여성의 옷차림입니다. 넓은 품이 편안함도 주지만 집안일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는 제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여인들은 관원 상제를 비롯 각종 의식이 있을 때 예복을 입었는데요. 예복 중 하나가 장삼입니다. 조선 여성의 예복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악학괴범. 책 안에는 향연 때 무의들이 입었던 흑장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안정나시 부인 묘에서 출토된 장삼은 악학괴범에서 그려진 장삼과 형태가 유사했습니다. 악합계범하고는 이쪽 옆부분이 좀 다르기는 해도 전체적인 형태나 기서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고 실제적으로 안동의 일선문 씨와 이분 용인이 씨 장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장삼이 이제 여자들의 예복으로서 상복으로서 이제 입혀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악학괴범을 통해서 형태나 쓰임이 알려진 장삼. 안정나시 부인 묘에서 원형 그대로 출토됨에 따라서 장삼의 실제 모습과 쓰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거기에 장삼에 쓰인 연하 만초 문단이 복원되면서 앞으로 예복 및 장삼에 대한 문양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예정입니다. 이보다 앞서 안동의 일선문 씨 무덤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온 장삼은 훼손이 심해서 완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전에서 나온 이 장삼은 두 점 모두 다 완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학술적인 가치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정나시 부인묘 출토 복식에 남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편견을 깨는 반전이었습니다. 안정나시 부인묘에서 나온 복식의 직물들을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신창맹시묘의 출토 직물은 80% 이상이 면직물, 용인이씨 묘의 출토 직물은 60% 이상이 견직물이었습니다. 안에 제일 안에 입는 것은 보통 이제 면 같은 걸 많이 써요. 면이나 못이나 좀 상류층에서는 아주 고운 못이나 뭐 이런 거를 안에 속옷으로 입고 그 위에 입는 옷들은 평소 때에 예복으로 입었던 옷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입었던 재료와 형태가 거의 다르지 않게 입혀져 있기 때문에 요즘 생각하는 배옷이라는 개념은 출토복식에서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조선 초기에는 수의로 삼배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저승길에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던 조선 여인들. 이는 영원히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인의 본능에 가장 솔직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과의 싸움입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사회를 크게 변화시킵니다. 농사법의 변화부터 신분제도의 개혁까지 사회가 요동치자 조선 여인의 옷도 파격적으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바로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저고리가 짧아지고 치마는 가슴에서 묶이게 되니까 그 비율이 서양의 엠파이어 스타일처럼
가슴선에서 이제 잘리게 되니까 훨씬 더 우아하고 깊이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마는 좀 더 부풀리고 저고리는 좀 더 꼭 끼고 날씬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비례미를 갖도록 착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양의 엠파이어 스타일이란 하체는 하이웨이스트, 상체는 목둘레는 넓게 파서 짧게 보이게 했으며 소매는 가늘고 끝을 둥글게 재단했습니다. 조선 후기 한복은 속옷을 통해서 옷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통이 넓고 부풀어 있는 속바지와 속옷, 그리고 무지기 속치마를 입어 치마를 부풀렸습니다. 거기에 저고리가 짧아져 시각적으로 하이웨이스트 스타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복에는 서양의 엠파이어 스타일에는 없는 강력한 비밀병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창의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스타일이 너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속옷을 똑같이 입었다 하더라도 그냥 치마를 늘어뜨려 입을 수도 있고요. 조선 중기 옷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타임머신, 파평윤씨 종중묘입니다. 조선 중기 옷뿐만 아니라 타임머신 안에는 슬프고 극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파평윤씨 종중묘를 정리하던 중 발견된 하나의 관. 450여 년 전 복중에 태아를 품은 미라가 발견됐습니다. 학계와 대중 모두에게 충격을 줬던 모자미라. 그리고 함께 출토된 조선 여성의 옷. 각종 장신구들이 조선 중기 여성의 복식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붉은 견막과 짧아진 저고리 길이, 그리고 좁아진 베레 등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조선 중기 저고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의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한복 연구가 김혜진. 높았잖아, 그치? 꾸준히 조선 여성의 옷을 연구하며 복원 작업에 힘을 쏟아왔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한복 재현을 준비 중인 김혜진 한복 연구가 어떤 한복을 재현하는 걸까요? 그럼 뒹굴어졌잖아. 사실 이런 거는 솔직히 요즘에 그 디자인들이 파주에서 이 무덤에 발굴됐는데요. 파평윤 씨의 의상이 출토 그때 당시에 무덤에서 나온 게 한 63점 정도. 33점은 저희가 지금 복원을 거의 다 해갖고 있고요. 그 중에 저고리 하나입니다. 김혜진 한복 연구가가 파평윤 씨 한복 저고리 복원에 나섰습니다. 견막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복은 세 겹의 옷감을 겹쳐서 하나의 옷감처럼 재단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로 잰 듯한 것보단 여유를 두고 박음질하는 것이 한복 형태의 관건입니다. 이런 게 만들어지면 이만큼이. 지금은 저희가 완전히 복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사이즈는 옛날에 작았잖아요, 사람들이요. 현대에 맞는 사이즈로만 바꿔주는 거예요. 한복에 숨겨진 과학 중 하나. 벗어놓은 한복을 일자로 펴면 바닥과 거의 일직선으로 딱 달라붙습니다. 서양의 옷과는 다른 재단법입니다. 이렇게 평면으로 펴지는 한복, 사람 몸에 어떻게 맞는 걸까요? 한복은요, 평면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 재단하면 무슨 이게 평면 재단이 무슨 뜻이야 이러는데요. 그냥 이렇게 종이처럼 이렇게 탁 놓으면은 그냥 다 똑같이 내려앉아요. 다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근데 양장은요 어때요? 이렇게 딱 켜놓으면 이런데 어깨선이라든지 카라라든지 이게 딱 서 있잖아요. 한복은 다 접혀져 있어요. 그리고 딱 펼쳐 정말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입으면은요 옷이 입체가 생겨요. 그거는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입지 않으면 틈도 보이지 않을 만큼 납작해지는 한복. 하지만 여인이 입으면 여인의 몸처럼 감싸 입체의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한복을 아름답다 칭하는 비법,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재단의 과학일 겁니다. 인체 치수보다 여유를 둔 재단과 바느질, 그리고 깃과 소매, 앞섭과 뒷섭의 인체를 생각한 비율, 이것들이 어우러진 것이 한복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복은 수천 년 동안 평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고든 기세 모양을 갖고 있었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베레는 뭐 둥근 적도 있고 또 직선인 적도 있고 저고리 길이가 길은 적도 있고 짧은 적도 있고 다양하게 변했습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평면적인 거, 고든 깃 이런 것은 변하지 않고 내려온 특성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아름다움의 기준에 있어서 조선시대를 생각한다면 좀 화려함보다는 단정함, 단아함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입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파평윤 씨의 한복이 2016년 다시 재현됐습니다. 조선 중기 그대로 같은 문양의 옷감에 같은 깃을 달았습니다. 치수만 새로운 주인에 맞춰 변형됐을 뿐 파평윤 씨 한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조선 중기의 옷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주 봐왔던 한복과 비슷합니다. 낯익은 색감의 문양 그리고 길이감까지 과거와 현재가 한복을 통해 이어진 듯합니다. 칠토복식을 보거나 또 이렇게 그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같이 학술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다포 같은 거, 그러니까 저고리가 좀 긴 거, 그런 거는 정말로 크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많이들 지금까지도 그걸 선호를 하고 아마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많이 입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파평윤 씨 한복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주인공은 바로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 단아한 이미지의 배우 박은혜입니다. 오늘 그녀는 그전과는 다른 당당하고 품격 있는 사대부 여인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한복을 재현한 김혜진 연구가 또한 박은혜의 변신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조선 중기 여인에 대한 지식을 알리고 가져야 할 마음가짐까지 일러듭니다. 배우 박은혜는 조선의 한복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조선에 아마 중후기 정도 되는 것 같아. 무덤에서 옛날에는 배가 둥둥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이제 조선 명망가의 부인으로 변신한 박은혜. 450년 전의 옷을 입은 그녀는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이게 저는 처음에 이 옷을 봤을 때 당연히 선생님이 현대식에 맞춰서 색감이나 뭐 여러 가지를 만드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시대 그대로 재현을 한 거라고 듣고는 어떻게 이렇게 그 시대에 이런 예쁜 색감과 이런 디자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약간 옛날 한복 생각하면 그냥 평범했을 것 같고 재미없었을 것 같고 그냥 옷을 하나의 그냥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름대로 그들이 되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망은 조선의 여인이나 지금의 여인들이나 매한가지입니다. 보아도 다시 보아도 어여쁜 한복. 우리 선조 여인들의 아름다움이 눈앞에서 그려지는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여행이 아닐까요? 영겁의 시간 동안 한복은 우리 민족의 옷이었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기도 했고 자식을 뱃속에서 기를 수 있는 보호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조선 여인에게 한복은 본인 스스로의 내면을 나타내는 마음의 거울이라는 기능이 가장 컸을지도 모릅니다. 조선 여인 중 굴곡 많은 삶을 살지만 화려했던 여인 기생. 신분사에서 가장 천대받았지만 조선 후기 여성의 패션을 주도하는 트렌드 세터가 됩니다. 말 그대로 아래 하자에다 두터울 후자, 그러니까는 하체를 크게 부풀리고요. 상박해서 위에 저고리는 아주 긴박하게 줄이는 형태인데요. 어느 정도 줄였느냐 하면은요. 저고리 길이는 거의 남자의 한 뼘 정도
이거보다도 어떨 때는 짧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짧아졌고요. 그다음에 품은 앞에 가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좀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좀 좁아졌고요. 하후 상박, 풍성한 치마에 짧은 저고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후 상박 패션은 조선 후기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조선 중기까지 한복의 스타일을 선도했던 건 사대부 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조선의 패션을 뒤흔든 건 바로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의 패션이 사대부 여인들에게도 번지자 청장관이었던 이덕무는 조선 사회를 개탄했습니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 옛날에는 여자가 옷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죽어서 염할 때도 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서 소매에 팔을 넣기가 어려웠고 팔을 한번 구부리는 솔기가 터졌다라고 적었습니다. 정말 옷으로서는 이상하고 괴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그 요자가 요상할 요자도 되지만 아름다울 요자도 됩니다.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식을 바라본 사대부 남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개탄스러움과 아름답다는 두 가지 시선이 공존했던 하후 상박 패션. 기생방이 사대부의 만남의 장소가 되면서 기생의 옷차림이 남성들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기생의 옷차림을 권하는 사대부들도 등장합니다. 그렇게 낯선 옷이 이상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생들이 입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의 처첩에게 그런 옷들을 권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집안에 있는 처첩들은 남편이 원하고 남편이 부인도 바꿔 입으시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조선 후기의 옷차림은 유교 사회인 조선임에도 파격적이었습니다. 가슴이 드러날 정도의 짧은 저고리, 풍성한 치마까지. 하지만 조선 여인의 옷은 관습과 사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에서 찾을 수 있었던 신분의 격차까지 줄이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조선 여인들의 미에 대한 열망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은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복의 색 조화로 정평이 난 이유숙 한복연구가 색감은 굉장히 좋지만 야밤에 굳이 색감을 좀 너무 강하게 쓰지 않겠다는 조화로움은 같은 톤은 톤의 느낌보다는 한복의 색은 튀지 않으며 은은한 색감이 특징입니다. 같은 색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저고리와 치마 그리고 고름의 색 조화를 염두에서 만드는 옷이 한복입니다. 같은 빨강이라도 어떤 색하고 조화롭게 이루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한 20번, 30번 정도의 계속적인 리서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죠. 그 염색에 대한 농도에 따라서 색깔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저고리와 치마 색깔이 어떤 매치를 할 때는 정말 수많은 그 연구와 리서치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내기가 어렵죠. 색동저고리는 대개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에게 입히는 한복입니다. 21가지 색을 사용해서 만드는 옷입니다. 전통 혼례복인 원삼 또한 빨간, 연두, 파란의 3색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색깔은 오방색입니다. 청색, 백색, 적색, 흑색, 황색의 5가지 색을 말합니다. 조선 시대에 우리 복색은 거의 오방색에 근거를 해서 복식을 했다 하거든요. 그 오방색이라 하면은 이제 그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중앙에 황색이고 청색이고 그다음에 흰색, 그다음 흑색, 그다음 적색 이렇잖아요. 백색과 흑색이 있어서 무채색 두 개 넣어서 채도 조절하고 명도 조절하는 건데 그러면 오방색이라는 말이 중간에 간색까지 넣으면은 거의 모든 색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다섯 가지 오방색을 중심으로 색을 섞어 간색을 만들었던 우리 조상들. 그만큼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상으로 한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염료를 사용했기에 현재보다 더 다양한 채도의 옷감을 만들어냈는데요. 천연 염색은 어떻게 다양한 채도와 색감을 만들어냈을까요? 수백 년 전의 방법으로 천연 염색을 하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원하는 색깔의 식물 염료를 구해 물에 끓여내서 색을 만든 다음 옷감에 물을 들이는데 한 번에 물감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의 과정을 통해서 물을 들입니다. 그 후 물들인 옷감을 햇볕에 말리면 되는데요. 햇볕에 말릴 때도 볕이 강한 것보단 천천히 옷감을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볕에 말리기 때문에 다양한 채도의 색이 옷감에 묻어납니다. 그 어디에도 없을 단 하나의 색이 탄생하는 겁니다. 천연 염색은 일반적으로 옛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해왔던 염색, 자연 염색이라고 하죠. 색상별 천연 염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오방색과 오간색이 주어지게 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컬러를 구현할 수 있으면은 가장 자연에 가까운 컬러, 색상을 구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천연 염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 염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연 염색은 항균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식물에서 채취하는 색이라서 유해한 화학적 물질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친환경 옷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되는 연구에는 면이나 실크가 아닌 새로운 매질의 천연 염색을 입힌다고 하는데요. 어떤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는 걸까요? 피험물에 대해서 저희가 천연 염색을 했을 때 실제로 항균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항균 테스트인데요. 균을 배양한 후에 희석수에서 이제 그 활성 성분들을 우려낸 다음에 배지에 이제 배양시켜서 균이 나오는지 활성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피혁 제품에 천연 염색을 입히면 항균성이 생길까요? 아니면 새로운 천연 염색에 대한 가능성이 발견되는 건 아닐까요? 천연 염료, 소목, 꼭두선이, 석류피, 치자청 등을 피혁 제품에 천연 염색한 결과 소목이나 석류피가 강한 항균성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천연 염색 색소에서 항균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균성이 뛰어난 염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9%까지 항균성을 얻을 수 있고요. 대표적인 물질로는 오배자나 소목, 꼭두선이 그리고 석류피 등에서 그 항균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연 염색은 모두 염료가 항균성을 가진 건 아닙니다. 항균성을 가진 것은 특정된 염료입니다. 다만 천연 염색은 화학적으로 색을 만들지 않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균성에만 치중해서 천연 염색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안정성이 좋고요. 물론 그 화학 물질보다는 뭐 빛이나 열, 뭐 이런 조건들 등의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학 물질보다는 저희 그 옷에나 뭐 이런 저희가 접하는 물건들이 염색을 했을 때 안정한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의 향연, 그리고 사람과 한복이 어울려내는 아름다움. 그리고 한복에서도 중요한 신발. 현대에서 하이힐이 여성미의 상징인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신발은 여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신발을 우뇌나 당해 등으로 불렸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신발이 수혜입니다. 당해는 코가 높은 신발이며 우뇌는 분홍색 신을 뜻하며 흑해는 앞코가 뾰족하고 높은 것을 가리킵니다. 수혜는 비단에 술을 놓은 신발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통 신발을 여전히 이어가는 안혜표 장인. 모든 것을 여전히 수작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땀만 기꺼이. 우리 조선의 여인들은 어떤 신발을 신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꽃신입니다.
버선코처럼 앞이 하늘로 솟아 여성의 버선을 배려한 신발입니다. 신이 앞뒤가 들려 있어요. 앞뒤가 들림으로 해서 걸음을 걷는데 참 편리한 점이 많고 또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에 보면은 이 밑창하고 위에 울타리하고 붙이는 과정이 신어서 그 유연성이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른쪽 왼쪽 좌우가 없어도 신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좌우 구분이 없고 버선의 형태로 되어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 형태. 여성을 배려한 신발입니다. 곡선이 선. 이 선이 우리 조선시대의 어떤 그 조상님들이 참 만들어도 아주 그 예술적인 어떤 감각이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래 도배같이 이래 사이 후여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후여지는 이 선이 옷만에 잘 이어져야 신이 아름답고 보고 발에도 또 착 잘 붙고 그래요. 대부분 우리 신발은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었는데 초풀, 옷감 등으로 신발 재료가 변합니다. 특히 여성의 신발에서 재료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요. 여성들에게 가죽 신발보다 비단이나 초풀의 신발이 더 인기였다고 합니다. 재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이게 가죽으로 했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옷감 종류가 들어가서 이 통이라든가 이 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죽도 했지만은 옷감 종류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들리지 않아도 발에 따라서 이 신발이 움직여 주니까 그런 재질 변화 때문에 형태상으로의 그런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여인의 신발도 조선 후기에 갈수록 과감해집니다. 재료의 변화도 있고 신발 코의 모양도 버선 모양뿐 아니라 한복을 더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모양으로 더 둥글고 납작하게 변합니다. 신발 또한 미의 기준이 적용된 겁니다. 조선시대의 옷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곡선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옷은 후기로 갈수록 그 직선이었던 부분이 곡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라든지 돌연, 깃, 섭과 같은 부분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신발, 이와 같은 옷과 같이 착용하는 신발에서도 그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국 여성의 화장법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이미 우리의 여인들은 화장법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화장품 용기 또한 수려함을 뽐냈습니다. 도자기로 만들어 천연 화장품을 담아두었습니다. 심지어 숙종 때는 화장품 행상인 매분구가 존재해 화장이 여성들에게 보편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직후에 일본에서 발매된 조노로고 그래서 조선의 이슬이란 화장수의 광고란에 조선의 최신 제조 방법으로 제조한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로 보면 조선시대의 양질의 화장품을 제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의 화장법은 이미 기초 화장부터 색조 화장까지 존재했습니다. 까만 머리에 하얀 얼굴은 조선시대에서도 미인으로 꼽혔습니다. 피부 미백에 대한 조선 여인들의 열망은 화장수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숯, 열매 등 붉고 검은색을 내는 화장 염료들을 찾아냈습니다. 한복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은 화장이라는 것을 조선 여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단하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우리 선조들이 늘 해왔던 그런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해왔던 그런 방식대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게 정말 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 그림에서 보았던 미인 화장법을 직접 시연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얀 피부, 검은 머리와 눈썹, 그리고 붉은 입술. 하지만 과하지 않고 은은한 색이 여인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색조 화장을 많이 한다거나 특히 조선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본이나 중국은 색조 화장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색조 화장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썹 조금 검게 칠하고 입술 조금 바르고 그다음에 깨끗한 피부, 그거와 대조적으로 검고 풍성한 그리고 윤기 있는 머리, 장발. 그래서 우리나라 머리카락은요. 명나라에도 명성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늘 조공품으로 원했던 게 가채예요. 조선시대는 유교의 영향으로 장신구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장신구라 함은 비녀, 놀이개, 그리고 은장도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조선 여인의 놀이개에 대한 욕심은 조금 지나치기까지 했습니다. 사대부 여인으로 변신한 박은혜, 가채와 커다란 비녀, 그리고 거대한 놀이개까지. 비녀의 크기와 놀이개의 재질은 조선 여성들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극에서 봤을 때는 약간 악역이나 좀 강한 역할들이 이렇게 많이 꼽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걸로 조선시대 여인이 스트레스를 풀고 내가 추구하는 미를 이런 걸로 이렇게 과시를 하고 은근한 과시? 그러니까 제 생각에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뽐내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뜨겁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한복, 그리고 그 한복에서 자신만의 매력을 찾아냈던 조선의 여인들. 사상과 계층과 직업은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에 장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아함을 잃지 않았던 조선의 여인, 지나침과 모자름 사이에서 미의 균형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전기와 후기를 굳이 나눈다면 전기의 복식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품위를 더 강조한 것 같고요. 조선 후기에는 좀 더 여성스러움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꺾이는 저고리나 풍성한 치마 실루엣 같은 거를 보아서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마디로 관통되는 거는 단정한 거죠. 단정하고 우아하다, 단아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여인이 태어나고 교수가 되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은 언제나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조선 여인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면 변신을 했던 한복 또한 현대의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과거와 현재가 이어진 진정한 타임머신이 아닐까요?